약 7만 년 전 아프리카 동부 어딘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모사피엔스,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인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은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낯선 세계로 떠나기로 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기후가 변했고 식량이 부족했고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 산 너머엔 무엇이 있으며 바다 건너와 지평선 끝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호기심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사하라 사막을 건넜고 홍해를 넘었고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를 뚫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조우했고 바다를 항해했고 지구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불과 수백 명에서 시작한 그 무리는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 70억 명 이상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이었고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었으며 동시에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갑니다. 인류는 왜 아프리카를 떠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구 전체를 정복했을까요? 대이동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프리카, 인류의 요람. 20만 년 전 아프리카 동부. 그곳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가 있는 대지였습니다. 드넓은 초원이 펼쳐지고 사바나에는 영양과 얼룩말이 뛰어다녔습니다. 그 땅에서 한 무리의 인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호모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직계 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했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호모 에렉투스나 다른 인류종들보다 뇌가 컸고 무엇보다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돌을 깎아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었고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간단한 신호가 아니라 복잡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가졌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약 20만 년 전부터 지구는 점점 더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빙하기라고 부릅니다. 북반구에는 거대한 얼음이 대륙을 뒤덮기 시작했고 지구 전체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프리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가 줄어들고 초원은 사막으로 변해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던 마을 주변의 숲이 점점 사라지고 무릉덩이가 말라간다면 어떨까요? 사냥할 동물이 줄어들고 먹을 열매가 사라진다면요. 호모사피엔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후변화는 그들에게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떠나야 했을까요? 그냥 아프리카에 남아서 적응하면 안 되었을까요? 사실 많은 인류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남은 호모사피엔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선택을 했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것, 위험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 사는 모든 현생 인류, 즉 유럽인, 아시아인, 아메리카 원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모두 단 한 무리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는 약 7만에서 10만 년 전 사이 어느 시점에 아프리카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불과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무리가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 70억 명 이상의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였습니다. 약 13만 년 전과 11만 년 전 아프리카 남부에서는
강수량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변화로 인해 여름 일사량이 바뀌면서 건조했던 지역에 갑자기 녹색 회랑이 생겨났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초원이 펼쳐지고 동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류는 그 녹색 길을 따라 북동쪽과 남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증가였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뛰어난 사냥 기술과 협력 능력 덕분에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땅에서 인구가 늘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집단은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싶어 합니다.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순히 저 산 너머엔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 때문에 걸음을 옮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존 본능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다른 포식자들도 많았습니다. 사자, 하이에나, 악어. 인류는 강했지만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경쟁을 피하고 더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 호모 사피엔스는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돌을 정교하게 깎아 만든 손도끼, 창끝, 글개. 이런 도구들은 사냥과 채집, 그리고 방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불을 자유자재로 다뤘습니다. 불은 추위를 이겨내고 포식자를 쫓고 음식을 익히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성이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가족, 부족 단위로 모여 살았고 서로 협력했습니다. 사냥할 때는 함께 전략을 짜고 위험할 때는 서로를 지켰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고 아픈 사람을 돌봤습니다. 이런 협력은 다른 동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그곳은 인류의 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 하지만 그곳은 동시에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호모 사피엔스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사하라 사막 너머, 그리고 홍해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걸었습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탈출, 아라비아를 건너다. 약 7만 년 전, 아프리카 북동부, 지금의 에티오피아 근처에 살던 호모 사피엔스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부족이었습니다. 어쩌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집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지구의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토바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이건 그냥 화산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화산 폭발 중 하나였습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었고 태양빛이 차단되었습니다. 지구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식물이 죽고 동물이 사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화산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 어쩌면 10년 이상 지구 전체가 추위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당시 전 세계 호모 사피엔스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어쩌면 1만 명 이하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일부 호모 사피엔스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남아 죽을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땅으로 떠날 것인가.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홍해는 넓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7만 년 전 빙하기였던 그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지구의 많은 물이 얼음으로 얼어붙으면서 해수면이 70m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홍해의 일부 구간, 특히 남쪽 끝부분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매우 좁아졌습니다. 어쩌면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그곳을 건넜습니다. 어쩌면 뗏목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썰물 때 드러난 땅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라비아 반도는 대부분 사막입니다. 하지만 7만 년 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빙하기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습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조하고 뜨겁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바다 근처에는 물이 있었고 조개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를 남부 경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 이동한 거죠. 두 번째, 그들은 협력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물을 찾고 먹을 것을 구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사회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먹던 것과는 다른 먹을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동물, 새로운 식물. 그들은 빠르게 배웠고 변화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페르시아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또 한 번의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 동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갈 것인가. 일부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터키 방향으로요. 그곳에는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 그 땅은 물과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인도를 향해 그리고 더 멀리 동남아시아를 향해서요.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걸었고 약 6만 5천에서 5만 년 전에는 인도네시아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빙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는 여전히 넓었습니다. 최소한 70에서 100km는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이었거나 속을 파낸 통나무 배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항해였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호모사피엔스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은 멸종한 거대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3미터 높이의 캥거루, 콧불소 크기의 원백, 거대한 도마뱀. 그들은 이런 동물들을 사냥하며 살아갔습니다. 한편 북쪽으로 향한 무리는 중동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인류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먼저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서아시아에 정착한 인류였습니다. 체격이 더 크고 추위에 강했으며 사냥에도 능숙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 강력한 경쟁자와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싸웠을까요? 아니면 협력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사랑을 했습니다.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 사는 모든 인류는 유전자의 14%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서로 만났고 관계를 맺었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를 인간으로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이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공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탈출은 성공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모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낯선 땅의 주인들, 네안데르탈인과의 조우. 6만 년 전 중동 어딘가 한 무리의 호모사피엔스가 동굴 입구에서 발견한 것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아직 신선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다른 인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40만 년 전부터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먼저 아프리카를 떠나 북쪽의 추운 땅에 적응한 인류였습니다. 그들은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강력한 포식자들과 경쟁하며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호모사피엔스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체격이 달랐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키는 165에서 170cm 정도로 호모사피엔스와 비슷했지만 체격은 훨씬 더 강건했습니다. 어깨가 넓고 가슴이 두툼했으며 온몸이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몸이었죠. 얼굴도 달랐습니다. 눈썹이 튀어나왔고 코가 크고 넓었습니다. 추운 공기를 데우기 위한 구조였습니다. 턱은 뚜렷했고 전체적으로 우락부락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야만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들도 돌을 깎아 도구를 만들었고 불을 사용했습니다. 동굴벽에 그림을 그렸고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죽은 자를 매장했습니다. 이것은 감정과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뇌 크기도 호모사피엔스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더 컸습니다. 평균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1600cc, 호모사피엔스는 1450cc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고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약 6만에서 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네안데르탈인의 영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넓은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후가 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면서 생활 가능한 지역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추울 때는 남쪽으로, 따뜻할 때는 북쪽으로 두 인류의 서식지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싸웠을까요? 과거에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전멸시켰다는 이론이 유력했습니다.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고 호모사피엔스가 승리했다는 거죠. 마치 영화처럼요. 하지만 현대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10년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의 스반테 페보 교수의 연구로 2022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연구팀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 사는 모든 인류의 유전자 중 1에서 4%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교배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후 변화가 핵심이었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면서 두 종의 서식지가 겹쳤습니다. 알타이 산맥, 이베리아 반도, 중동 지역. 이런 곳에서 그들은 만났고 함께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를 사람으로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생김새는 달랐겠지만 둘 다 불을 피우고 도구를 만들고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네안데르탈인 남성과 호모사피엔스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은 살아남았고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지금까지 우리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중 일부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켰습니다. 추운 유럽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부색, 머리카락 질감 같은 것도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배가 성공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일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해로웠습니다. 특정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거나 생식 능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 과정에서 이런 유전자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을까요? 여러 이론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문화적 차이입니다. 뇌 크기는 비슷했지만 뇌 구조가 달랐습니다. 2022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는 뇌 발달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전두엽, 즉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더 발달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더 복잡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단순히 위험해, 먹을 것, 이 아니라 내일 저 산 너머로 가서 사냥하자. 거기엔 큰 사슴떼가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호모사피엔스는 더 넓은 사회망을 구축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주로 가족 단위로 살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여러 부족이 연합하고 먼 거리에서도 교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퍼졌고 위기 때 서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사냥 방식도 달랐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근접 사냥을 했습니다. 창을 들고 직접 동물에게 다가가 찔렀습니다. 강력하고 용감한 방식이었지만 위험했습니다. 많은 네안데르탈인 화석에서 골절 상처가 발견됩니다.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원거리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창 던지기, 활과 화살, 멀리서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함께 사냥했습니다. 복잡한 전략을 짜고 역할을 나누고 협력했습니다. 약 4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두 인류 모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더 잘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만들었고 더 효율적인 도구를 개발했고 더 넓은 지역에서 식량을 구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몸집이 크고 근육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루에 약 4,000칼로리를 소비했다고 추정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3,000칼로리 정도였습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 이 차이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네안데르탈인의 인구가 작았습니다. 전성기에도 유럽 전체의 몇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은 집단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근친 교배가 많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했습니다. 전염병이나 기후 변화 같은 위기에 취약했던 거죠.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유럽으로 계속 새로운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지역에서 살았고 같은 동물을 사냥했습니다.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전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용히 네안데르탈인은 밀려났습니다. 좋은 사냥터는 호모사피엔스가 차지했고 동굴도 물가도 그들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점점 외딴 지역으로 산속으로 반도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4만에서 3만 년 전 어느 시점에 마지막 네안데르탈인이 죽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근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에서 가장 최근에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동굴에서 살았고 불을 피웠고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그들의 유전자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생각할 때, 사랑할 때, 그 안에는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멸종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낯선 땅의 주인들과의 조우,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공존의 이야기였고 결국 흡수의 이야기였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안데르탈인과 함께 살았고 사랑했고 그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모사피엔스는 유럽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빙하기를 뚫고 유라시아 대륙 정복. 3만 년 전 유럽. 세상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거대한 얼음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를 뒤덮었고 영국은 빙하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평원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쳤고 나무 한 그루 없는 툰드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호모사피엔스가 정복해야 할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따뜻한 초원에서 태어난 종이 이 얼음의 땅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무기는 옷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동물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느질을 발명했습니다. 뼈나 상아로 바늘을 만들고 동물의 힘줄로 실을 만들어 가죽을 꿰맸습니다. 몸에 딱 맞는 옷,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옷을 만든 거죠. 프랑스 남부 동굴에서 발견된 3만 년 전 벽화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털가죽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있었습니다. 현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복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였습니다. 동굴은 좋은 피난처였지만 모든 곳에 동굴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집을 지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원에서는 놀라운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매머드 뼈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거대한 매머드의 뼈를 기둥 삼아 세우고 그 위에 가죽을 덮어 집을 만들었습니다. 안에는 화덕이 있었고 불을 피워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한겨울에도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그 땅에서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냥 기술이었습니다. 빙하기의 유럽과 시베리아에는 거대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머드, 털콧불소, 동굴곰, 거대한 사슴. 이런 동물들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한 마리만 잡아도 수십 명이 며칠간 먹을 수 있었고 가죽과 뼈는 옷과 도구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매머드 같은 거대한 동물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협력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단순히 창을 들고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매머드 떼를 추적했습니다. 며칠 동안 뒤를 밟으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언제 물을 마시는지, 어떤 경로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함정을 팠습니다. 매머드가 지나갈 길목에 큰 구덩이를 파고 위에 나뭇가지와 풀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 명이 함께 매머드를 몰았습니다. 불을 피워 연기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습니다. 매머드가 놀라서 도망치다가 함정에 빠지면 창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언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너는 왼쪽으로 가서 매머드를 몰아. 너는 오른쪽에서 대기해. 신호를 보내면 함께 움직여. 복잡한 계획을 전달하고 실행하려면 정교한 의사소통이 필요했습니다. 네 번째는 도구의 진화였습니다. 이 시기의 석기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단순히 돌을 깬 게 아니라 의도한 형태로 정확하게 깎아냈습니다. 창끝, 글개, 송곳, 조각칼, 각각 다른 용도로 특화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뼈와 상하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돌보다 가벼우면서도 강했습니다. 작살, 낚싯바늘, 조각칼, 바늘. 이런 도구들은 호모사피엔스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였습니다. 프랑스 라스코 동굴,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 이곳들에는 놀라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들소, 말, 사슴, 사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동물들이 동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림을 그렸을까요? 단순한 장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의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거나 동물의 영혼을 달래거나 부족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상징을 만들고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벽에 그려진 들소는 실제 들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들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상적 사고입니다. 그들은 또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에서 발견된 4만 년 전 뼈 피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입니다. 독수리 뼈로 만든 이 피리는 지금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맑고 구슬픈 소리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어붙은 겨울밤, 동굴 안에서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은 사람들. 누군가 피리를 불고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끝까지, 동쪽으로는 시베리아를 거쳐 베링 해협까지, 북쪽으로는 북극권 가까이까지 올라갔고 남쪽으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들은 조금씩 다르게 적응했습니다. 열을 보존하기 유리하기 위해 추운 북쪽에서는 체격이 더 작고 둥글게 진화했습니다. 열을 발산하기 유리하게 하기 위해 더운 남쪽에서는 키가 크고 날씬하게 진화했습니다. 피부색도 머리카락도 얼굴 생김새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종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면 소통할 수 있었고 자식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빙하기를 뚫고 유라시아를 정복한 것.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환경에 적응한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꿨습니다. 옷을 만들고 집을 짓고 도구를 개발하며 자연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평선 너머, 바다 건너, 산맥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세계의 끝이었습니다. 끝없는 여정, 호주와 아메리카로, 5만 년 전 동남아시아 해안.
한 무리의 호모 사피엔스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당시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지금보다 낮았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섬들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자바, 수마트라. 이 모든 곳을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 오스트레일리아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해수면이 낮아도 오스트레일리아와 아시아 사이에는 최소 70에서 100km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헤엄쳐서 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뗏목이나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배를 만들었을까요? 나무를 베어 통나무 배를 만들었거나 대나무를 엮어 뗏목을 만들었을 겁니다. 원시적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항해였습니다. 약 6만 5천에서 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수천만 년 동안 다른 대륙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독특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멸종했지만 당시에는 거대한 동물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디프로토돈이라는 3톤짜리 거대 원뱃, 3m 높이의 캥거루, 사자 크기의 육식 유대류, 7m 길이의 거대 도마뱀. 이런 동물들은 인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사냥하기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재앙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도착한 후 약 5천년 안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대형 포유류 중 85% 이상이 멸종했습니다. 우연일까요? 과학자들은 인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기후 변화도 영향을 주었지만 결정타는 사냥이었습니다. 경험 없는 거대 동물들은 인간의 창과 불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게다가 호모사피엔스는 불을 이용한 사냥을 했습니다. 들판에 불을 질러 동물들을 몰아냈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사냥 방법이었지만 생태계를 크게 바꿨습니다. 숲이 초원으로 변했고 많은 식물과 동물이 사라졌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류가 도착한 첫 대륙 중 하나였고 동시에 인류가 대량 멸종을 일으킨 첫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모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약 3만에서 2만 년 전 시베리아까지 도달한 호모사피엔스는 더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베링 해협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빙하기의 절정이었습니다. 지구의 많은 물이 얼음으로 묶여 있었고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나 낮았습니다. 그 결과 베링 해협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습니다. 이 땅을 베링기아라고 부릅니다. 폭이 1600km나 되는 거대한 평원이었습니다. 툰드라와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매머드와 들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그 땅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동물을 쫓아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했고 어느 순간 새로운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메리카였습니다. 처음에는 알래스카였습니다. 추운 땅이었지만 시베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캐나다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수천 미터 두께의 얼음이 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과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내륙 통로입니다. 빙하 사이로 좁은 통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로키 산맥과 동쪽 빙하 사이로 폭 수십 킬로미터의 길이 열렸을 거라는 겁니다. 둘째, 해안 경로입니다. 태평양 연안을 따라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와 조개를 먹으며 천천히 이동했을 거라는 이론입니다. 어느 쪽이든 약 1만 5천 년 전에는 호모사피엔스가 북아메리카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중앙아메리카를 지나 남아메리카로 안데스 산맥을 넘고 아마존 정글을 통과하고 파타고니아 평원까지. 놀랍게도 약 1만 2천 년 전에는 남아메리카 최남단인 티에라 델 푸에고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아시아를 거쳐 베링 해협을 건너 북아메리카를 통과해 남아메리카 끝까지. 직선거리로 2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그들은 걸어서 배를 타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그 모든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멸종이었습니다. 아메리카에는 놀라운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머드, 마스토돈, 거대한 땅늘보, 검치호랑이, 거대한 아르마딜로. 이런 동물들은 인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도착한 후 약 1000에서 2000년 안에 아메리카 대형 포유류의 80% 이상이 멸종했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34속의 대형 포유류 중 33속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멸종 시기와 인류의 확산 경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류가 지나간 곳마다 대형 동물이 사라졌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호모사피엔스는 효율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협력과 도구, 전략을 통해 어떤 동물이든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동물들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인류와 함께 진화했기 때문에 인간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동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셋째, 호모사피엔스는 번식이 빨랐습니다. 풍부한 사냥감 덕분에 인구가 급증했고 더 많은 사냥이 필요했습니다.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베링기아는 다시 바다로 잠겼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는 분리되었고 각 대륙의 인류는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호모사피엔스는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인류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약 10만 년도 안 되는 시간에 작은 무리에서 시작한 인류는 지구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종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지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왜 다른 인류는 모두 사라지고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요? 왜 우리만 살아남았을까? 3만 년 전 지구에는 여러 종류의 인류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시베리아 알타이 동굴에는 데니소바인이,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는 작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곳곳에 호모사피엔스가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상에 단 하나의 인류종만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입니다. 다른 인류는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이 호모사피엔스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인류와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언어의 힘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했을 겁니다. 손짓, 발짓, 간단한 소리. 네안데르탈인도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의 언어는 달랐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복잡한 문법을 구사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했고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내일 비가 오면 우리는 동굴에 머물러야 해라는 식의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 산 너머에 큰 강이 있어. 거기엔 물고기가 많지. 하지만 사자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얻은 지식이 부족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실수도 공유되었습니다. 저기 있는 빨간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우리 부족 사람이 먹고 죽었거든.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거죠. 반면 네안데르탈인은 언어 능력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뇌 구조가 달랐습니다. 특히 브로카 영역이라는 언어 처리 부분이 호모사피엔스에서 더 발달했습니다. 두 번째, 협력의 범위가 달랐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협력했습니다. 가족끼리, 작은 부족끼리요.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더 큰 규모로 협력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호모사피엔스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족과도 교역을 했습니다. 조개껍데기 장신구가 내륙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고 흑요석 같은 돌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운반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역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망의 형성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부족이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혼인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이 유지되었고 위기 때 서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런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주로 작은 집단으로 고립되어 살았고 근친교배가 많았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했고 전염병이나 기후변화 같은 위기에 취약했습니다. 세 번째, 혁신의 속도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석기는 수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인 도구를 만들었지만 개선이 느렸습니다.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돌도구에서 뼈도구로, 창에서 창던지개로, 그물에서 낚싯바늘로. 혁신이 빨랐고 그 혁신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문화의 누적 때문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전 세대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고 거기에 자신의 개선을 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창을 만들면 아버지는 그것을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아들은 거기에 가시를 달았습니다. 세대를 거치며 기술이 누적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언어와 교육이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말로 설명하고 직접 보여주고 연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적응력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제너럴리스트, 즉 다재다능한 종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주로 대형 동물 사냥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체격과 근육은 이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대형 동물이 사라지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큰 동물도 작은 동물도 물고기도 조개도 식물도 곤충도 심지어 새알까지 채집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열대우림에서는 열매와 뿌리를 캐먹었고 사막에서는 선인장과 도마뱀을 먹었고 북극에서는 물개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디서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적응력은 문화와 도구 덕분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몸이 진화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문화적 진화가 생물학적 진화보다 훨씬 빨랐던 겁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체격이 크고 근육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약 4,000칼로리를 소비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3,000칼로리 정도였습니다. 1,000칼로리 차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했습니다. 식량이 풍부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빙하기처럼 식량이 부족할 때는 같은 양의 식량으로 호모사피엔스는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호모사피엔스는 불을 이용한 조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익힌 음식은 소화가 쉬워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고기를 먹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얻었던 거죠. 여섯 번째, 상징과 예술이었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 조각된 비너스 상, 뼈로 만든 피리, 조개 껍데기 목걸이. 호모사피엔스는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왜 생존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도요. 예술은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징을 쓰는 부족이야. 우리는 이런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야.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고 결속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예술은 지식의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동굴 벽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동물이 위험한지, 어디로 가면 사냥감이 있는지, 계절의 변화는 어떻게 관찰하는지, 이런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서도 일부 예술품이 발견되지만 호모사피엔스만큼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인구였습니다. 결국 숫자였습니다. 전성기의 네안데르탈인은 유럽 전역에 약 수만 명 정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전역에 수십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았고 혁신이 많이 일어났고 위기 때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한 지역에서 전염병이나 재난이 일어나도 다른 지역의 인구가 살아남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작은 집단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취약했습니다. 한 집단이 멸종하면 그 지역의 유전자가 사라졌습니다. 서로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언제,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약 4만 년 전부터 네안데르탈인의 거주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남부로 점점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약 3만에서 4만 년 전 사이 어느 시점에 마지막 네안데르탈인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학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경쟁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들어온 지역에서 좋은 사냥터는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동굴도 물가도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점점 외딴 지역으로 자원이 부족한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교배가 있었습니다. 일부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와 결혼했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은 호모사피엔스 집단에 흡수되었습니다. 세대를 거치며 네안데르탈인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순수한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흡수 멸종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종에 흡수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아직도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아메리카에서 대형 동물을 너무 많이 사냥해 멸종시켰습니다. 숲에 불을 질러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때로는 부족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배웠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물이 줄어들자 농사를 시작했고 야생 동물을 길들여 가축으로 만들었습니다. 약 1만 2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고
기후가 안정되었습니다. 이 안정된 기후 속에서 호모사피엔스는 농업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고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리만 살아남았을까? 하나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언어, 협력, 혁신, 적응력, 예술, 인구.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가장 강하지도, 가장 빠르지도, 가장 뇌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유연했고, 가장 협력적이었고, 가장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대신 환경을 바꿨습니다. 본능에 따르는 대신 계획했습니다. 개인의 힘이 아니라 집단의 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그 작은 물이 사하라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빙하를 뚫고 지구 끝까지 걸어간 그들. 호기심과 용기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 그들. 우리는 그들의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도구를 개량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만 년 전 한 무리의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어쩌면 생존 때문이었고, 어쩌면 호기심 때문이었고, 어쩌면 그냥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탐험합니다. 심해로, 우주로, 원자 속으로 여전히 질문합니다. 저 너머엔 뭐가 있을까? 이것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끝없는 여정은 계속됩니다.